사우디의 한 지하철 공사장, 응급센터 의사인 그의 동생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박사님,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한국 구조팀이 특수장비를 설치하는 모습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기술이 이 재난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지? 그는 자신의 편견과 동생의 생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하산 알라심이에요. 45살이고 리야드 국립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규칙을 따르는 걸 좋아했어요. 하루가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도 좋아하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준비할 때면 제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어요. 가끔은 부모님의 목소리가 그립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는 저와 동생 자파르만 남았어요. 자파르는 38살인데 다리나 터널 같은 큰 구조물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남은 제 유일한 가족이었죠. 하얀 의사 가운 단추를 잠그며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오늘따라 제 검은 눈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어젯밤에 잘 자지 못했거든요. 자파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최근에 동생이 리야드 중심부의 큰 지하철 프로젝트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도시를 다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위험했어요. 땅 깊숙이 터널을 파고 있었거든요. 더 걱정되는 건 자파르가 한국 건설 회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한국 기술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좋은 휴대폰과 자동차를 만든다는 건 알지만 사막도시 아래 터널을 만드는 그건 다른 문제 같았어요. 더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죠. 그들의 안전 시스템이 우리의 척박한 환경에서는 잘 작동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 동생아. 어제 전화로 자파르에게 말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형. 그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국 엔지니어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 알아. 그들의 안전 시스템은 정말 대단하다고. 자파르는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에 흥분하곤 했어요. 항상 두 발 다 담그고 뛰어들었죠. 저는 더 조심스러웠어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충분히 하는 걸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제 하루는 평소처럼 시작되고 있었어요. 환자들을 확인하고 차트에 기록을 남기고 병원은 저에게 안전한 곳이었어요. 여기서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 알고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전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어요. 여기서 도시의 일부가 보였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지하철 입구를 짓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땅 어딘가 아래에서 자파르가 지금 일하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 느낌이 가슴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응급 라인이었죠. 전화를 받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알라심 박사님, 즉시 와주셔야 합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어요. 많은 작업자들이 다쳤고 일부는 지하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고 있었어요. 어느 구역이죠? 갑자기 목소리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지구 근처의 서쪽 구역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곳이 자파르가 일하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의 전화로 연락해봤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급 의료 키트를 잡아들고 구급차 구역으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다른 의사들과 간호사들도 서두르고 있었죠. 모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저는 마치 깊은 물속을 걷는 것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에는 자파르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요? 리야드 거리를 빠르게 지나가며 구급차 운전사에게 물었어요. 심각합니다. 그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터널 일부가 무너졌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 갈수록 건물들 위로 먼지가 피어오르는 게 보이고 있었어요.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거리를 막고 있었죠. 사람들이 바리케이드 뒤에 서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최대한 가까이 멈췄어요. 저는 뛰어내려 혼란 속에서 동생의 흔적을 찾고 있었죠.
먼지로 뒤덮인 건설 노동자들이 의료팀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안전조끼를 입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알라신 박사님, 여기에 의료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더 많은 부상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의료 대응을 조직하기 시작했지만 제 마음은 둘로 나뉘어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부상자들을 도와야 하는 의사였지만 동시에 자파르를 필사적으로 걱정하는 형이기도 했습니다. 안에 있던 작업자들 명단이 있나요? 안전관리자에게 물었어요. 아직 파악 중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서쪽 계약자들이 안전 확인될 때까지 아무도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이라고요? 제 동생이 다치거나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공기가 부족해질 수도 있었어요. 그 생각에 공포로 가슴이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 도착하는 일치된 유니폼을 입은 그룹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며 특수 장비를 들고 있었죠. 그들의 등에는 한글로 된 로고가 보였습니다. 한국건설회사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잠시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들의 잘못인가? 그들의 기술이 실패해서 내 동생을 위험에 빠뜨린 걸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빠르게 장비를 설치하고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언가 알아차렸어요.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지만 신중했어요. 계획이 있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그들이 자파르의 가장 큰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공사 현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의사로서 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작업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꾸만 마음이 자파르에게로 향하고 있었죠. 내 동생은 어디에 있는 걸까? 다쳤을까? 숨은 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알라신 박사님, 이쪽으로 와주세요. 누군가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에 깊게 베인 상처가 있는 작업자를 돕기 위해 움직였어요. 마음은 걱정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은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죠. 붕대를 감으면서 그에게 물었어요. 사고 났을 때 안에 계셨나요? 자파르 알라심을 보셨나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다고 했죠. 중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터널 입구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안전조끼 아래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죠. 그들은 서류를 가리키며 논쟁하고 있었어요. 부상당한 작업자 치료를 마치고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동생이 아직 안에 있어요. 갇힌 작업자들을 구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정부 배지를 달고 있는 키 큰 남자가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황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서쪽 계약업체에서는 터널이 지금 들어가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합니다. 언제든 더 무너질 수 있거든요. 두려움과 분노로 속이 뒤틀리고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겠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안전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는 평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조 기술자들이 들어가도 안전한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터널 입구를 바라봤어요. 무너진 콘크리트로 일부가 막혀 있었죠. 저 어두운 입구 너머 어딘가에 자파르가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그가 숨쉴 공기가 줄어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깨끗한 방과 명확한 규칙이 있는 정돈된 병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거기서는 뭘 해야 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는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울 겁니다. 근처에 서 있던 작업자가 말했어요. 그들은 특수장비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한국 구조팀을 바라봤어요. 그들은 컴퓨터와 제가 알아보지 못하는 이상한 장치들이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그들의 리더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강인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그의 얼굴은 진지하지만 차분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한국 기술이 이 재난의 일부 원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관계자들은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었고 자파르는 여전히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팀 쪽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들의 리더가 올려다봤죠. 그의 이름표에는 영어로 강민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하산 알라심 의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제 동생 자파르가 안에 갇혀 있어요. 이 구역에서 일하는 토목 기술자입니다. 강민수의 눈빛이 살짝 부드러워졌어요. 걱정이 크시겠네요, 박사님. 저희는 생존자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는 제가 볼 수 있도록 컴퓨터 화면을 돌렸어요. 이건 무너진 지역의 열감지 스캔입니다. 체온을 감지하죠. 이 밝은 점들 보이시나요? 아마도 생존자들일 겁니다. 더 가까이 몸을 기울이며 화면의 색깔점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자파르일까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요? 여전히 의심스러워하며 물었어요. 매우 정확합니다. 강 씨가 말했어요. 또한 무너지기 전 터널의 3D 모델도 있어요. 어느 지역에 아직 공기 주머니가 있을지 볼 수 있죠. 그는 터널 시스템의 상세한 모델이 있는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무너짐은 서쪽 계약업체 구역에서 일어났고 우리 구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안전장벽이 생존 공간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세부적인 모델에 놀라며 살펴보고 있었어요. 추가 안전장벽을 설치하셨나요? 강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든 프로젝트의 표준이죠. 무너짐이 발생해도 생존 공간을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끔찍한 현장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끼고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의심했던 이 안전 시스템이 결국 제 동생을 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들어가기에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강 씨의 얼굴이 단호해졌어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비는 가능한 안전 진입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매분이 중요합니다. 그가 말하는 동안 그의 팀은 계속 일하고 있었어요. 특수 슈트와 장비를 준비하고 컴퓨터 모델을 연구하며 빠르고 집중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허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당신 팀이 터널에 들어갈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강 씨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우리가 훈련받은 일입니다. 서류를 놓고 여전히 논쟁 중인 관계자들을 다시 봤어요. 그리고 이미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는 강 씨의 팀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당신들과 함께 가야 해요. 다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강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훈련받지 않은 인원에게는 너무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 동생이 제가 말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를 데리고 나왔을 때 치료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강 씨가 말을 끊었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우리가 우리 일을 하도록 믿어주세요, 박사님. 당신의 일을 할 준비를 하세요. 그의 말이 저를 강하게 울렸어요. 그가 맞았어요. 저는 의사지 구조대원이 아니었죠. 자파르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가 나왔을 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팀에게 돌아서서 한국어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들은 터널에 들어갈 최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의심과 희망 사이에서 갈등하며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정말로 내 동생의 생명을, 내게 남은 유일한 가족을 이 낯선 사람들에게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의 조심스럽고 정확한 움직임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죠.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의심이 어떻든 간에 이 구조대원들은 전문가였습니다. 재난 현장 가장자리에 서서 강 씨의 구조팀이 무너진 터널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오직 집중력만 보였고 제 가슴 속에서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인 느낌이 들었어요. 한 정부 관계자가 손을 흔들며 다가와 얼굴을 분노로 붉히며 말했어요. 이건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안전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나서며 사람들이 안에서 죽어가고 있어요. 제 동생이 안에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라고 외쳤죠. 관계자는 강 씨와 저, 그리고 움직일 준비가 된 구조팀을 바라보며 그들을 막을 수 없음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며 떠났어요. 강 씨는 저를 향해 돌아서며 박사님의 의학 지식이 필요합니다. 터널 안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요청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규칙 대신 마음을 따르는 결정을 내린 셈이었죠. 그러나 자파르는 제가 용기를 내길 바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한 후 다음 1시간 동안 강 씨의 팀은 열 이미지와 3D 지도가 있는 지휘센터를 설치하고 제게 헤드셋을 줘서 터널 안 구조팀과 대화할 수 있도록 했어요. 구조팀은 조심스레 어두운 터널 입구로 들어갔어요. 터널은 예상보다 훨씬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모니터에는 생존자를 나타내는 12개의 밝은 점이 보였죠. 그중 하나가 자파르일 거예요. 우리는 자파르가 살아있기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 생존자 발견 스피커를 통해 목소리가 끊기며 들려왔어요. 성인 남성, 의식 있음, 다리 부상.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빠르게 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자파르 알라심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 남자는 회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실망감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기다리고 있었죠. 모든 생명은 소중했으니까요. 다음 2시간 동안 구조팀은 8명의 생존자를 찾았어요. 그중 누구도 자파르가 아니었죠. 서쪽 계약업체 사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끔 그들이 이 구조가 너무 위험하다고,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한국팀이 무모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리곤 했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조심스럽고 정확한 움직임에서 어떤 무모함도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알라신 박사님, 송미가 저를 불렀어요. 이 구역을 보세요. 그녀는 3D 지도에서 붕괴된 가장 깊은 부분 근처의 작은 공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서 약한 열 신호를 감지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아주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전 장벽으로 보호된 공간에 있어요. 강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화면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당신 동생의 팀이 일하고 있던 곳입니다. 입안이 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약한 열 신호는 체온이 떨어지고 있는 사람을 의미했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 지역에 도달할 수 있나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물었어요. 강 씨는 지도에서 좁은 경로를 가리켰어요. 어렵습니다. 이 구역은 불안정해요. 하지만 정비용 터널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할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즉시 의료 도움이 필요합니다. 희미해지는 열 신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자파르라면 위험한 상황인 거죠. 우리 뒤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방금 작업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관리자 중 한 명이었어요. 자파르 알라심은 붕괴가 일어났을 때 확실히 그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강 씨가 그의 팀에게 돌아섰어요. 좁은 통로 장비와 추가 산소를 준비하세요. 강윤호 박사 의료 키트를 챙기세요. 유니폼에 의료 패치가 붙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특수 응급 처치 키트를 잡았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의사니까요. 너무 위험합니다. 강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동생이에요. 제가 말을 끊었죠. 그리고 저는 여기서 가장 경험 많은 응급 의사입니다. 강 씨가 한동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게 보였죠. 만약 당신 가족이라면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뒤에 남아있겠습니까? 마침내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비를 갖추세요, 박사님. 하지만 우리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예외는 없어요. 그들이 준 보호복과 헬멧을 착용하면서 두려움이 등골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무너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었죠. 저는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방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익숙했어요. 천장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어둡고 위험한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하지만 자파르를 생각했어요. 항상 저를 우러러봤던 제 동생. 이 세상에 남은 저의 유일한 가족이었죠. 그를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준비되셨나요? 강 씨가 제 장비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며 물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함께 어두운 터널 입구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구조를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구조의 일부가 된 거였죠. 정부 관계자들은 충격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고 서쪽 계약업체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터널이 마치 거대한 입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었고 강 씨가 앞장서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공간은 더 좁아지고 있었어요. 작은 틈 사이로 손과 무릎으로 기어가야 했어요. 제 심장이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없었죠. 하지만 자파르에 대한 생각이 저를 앞으로 밀어내고 있었어요. 우리 무전기에서 지휘센터의 업데이트가 끊기며 들려오고 있었어요. 송미의 목소리가 열 신호를 향해 우리를 안내하고 있었죠. 제 동생일지도 모르는 약한 열 신호를 향해서요. 20m 앞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점점 약해지고 있다니. 그 말이 제 피를 차갑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우리는 터널이 두 방향으로 나뉘는 곳에 도착했어요. 한쪽 길은 무너진 잔해로 완전히 막혀 있었고 다른 쪽은 겨우 열려 있었죠. 위쪽에 사람이 겨우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작은 틈이 있었어요. 강 씨가 디지털 지도를 확인했어요. 열 신호는 저 틈 너머에 있습니다. 그가 작은 입구를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그 틈은 구조 장비를 갖춘 강 씨에게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가겠습니다. 이미 그 입구를 향해 움직이며 말했어요. 알라신 박사님, 안전하지 않습니다. 강 씨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틈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어떤 이상한 용기가 저를 사로잡고 있었죠. 아니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그저 두려움보다 더 강한 동생에 대한 사랑이었을지도 몰라요. 그 틈에 제 불빛을 비추고 있었어요. 꽉 끼일 테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죠. 먼저 의료 키트를 밀어넣고 그 다음 제 몸을 비집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콘크리트가 제 등과 어깨를 긁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마침내 반대편으로 밀고 나와 작은 공간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 무너진 들보 아래 반쯤 매몰된 채로 자파르가 누워 있었어요. 제 동생의 얼굴은 먼지로 회색이 되어 있었고 너무 조용했어요. 급히 그의 곁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의 목에서 맥박을 찾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파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내가 왔어. 널 찾았어. 강윤호 박사도 제 뒤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어요. 함께 조심스럽게 자파르의 다리 위에 있는 들보를 치웠죠.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설치한 특수 안전 장벽이 대부분의 무게를 받아내고 있었고 덕분에 자파르가 완전히 깔려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는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자파르의 가슴을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죠. 강윤호 박사는 휴대용 심장 제세동기, 전기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기계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비키세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손을 뗐죠. 전기가 흐르면서 자파르의 몸이 움찔했어요. 우리는 기다렸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요. 가슴 압박을 계속하며 말했어요. 팔이 아프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떤 가능성이라도 있는 한 멈출 수 없었죠. 제세동기를 두 번째로 사용했어요.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죠. 제발, 자파르, 다시 그의 가슴을 누르며 애원했어요. 날 혼자 두고 가지 마. 제세동기를 세 번째 사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심장 모니터에 작은 파동이 나타났어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강윤호 박사가 말했어요. 약하지만 있어요. 눈물이 제 눈에 고이고 있었어요. 제 동생이 살아있었어요. 자파르를 터널 밖으로 데려가는 것은 힘든 작업이었어요. 우리는 그를 좁은 모퉁이를 돌 수 있는 특수 들것에 묶었죠. 모든 움직임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워야 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난 후 앞에 빛이 보였어요. 터널 입구였죠. 안전한 곳이었어요. 우리가 햇빛 속으로 나오자 구조대원들에게서 환호성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의료팀이 달려와 자파르를 구급차로 옮기려고 했죠. 저는 그의 곁에 남아 그의 손을 잡고 그가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말을 걸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자파르를 살리기 위해 몇 시간 동안 일했어요. 저는 여전히 터널 먼지로 뒤덮인 채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강 씨와 그의 팀이 저와 함께 기다렸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와서 자파르가 살 것이라고 말했을 때 저는 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3주 후 자파르는 병원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다리는 깁스를 하고 있었고 많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밝고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내가 날 구했어.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뿐만이 아니야. 한국 팀이었어. 그들의 안전 시스템과 구조 장비. 내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실제로 내 목숨을 구했어. 강 씨가 그날 오후에 우리를 방문했어요. 그는 지하철 프로젝트가 새로운 안전 조치와 함께 계속될 것이라는 소식을 가져왔죠. 일부는 한국 설계를 기반으로, 일부는 현지 지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였어요. 진정한 협력이었죠. 당신 동생이 안전위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강 씨가 자파르에게 말했어요. 물론 건강이 충분히 회복되면요. 강 씨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한 제 오래된 의심들이 이제는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일에 쏟는 관심과 기술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그들이 구한 생명들, 제 동생을 포함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신하는 것들이 정확히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인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빛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지하철 개통식이 다음 달에 있습니다. 강 씨가 떠날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두 분 다 오시겠어요? 자파르가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지하철 터널은 더 이상 제게 위험한 땅속의 구멍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들은 연결고리였어요. 우리 도시의 다른 부분들 사이를, 다른 기술들 사이를, 전 세계에서 온 다른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죠.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 가장 큰 도전에서 오기도 해요. 이것이 제가 리야드의 거리 아래 새 지하철을 탈 때마다 기억할 내용이 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